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딜 가나 무례하고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두가 착하다고 인정하는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어디에서나 환영받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이상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본인은 정작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인간관계에 휘말려 자기 일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기도 일쑤죠. 자기 몫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이런 고달픈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세상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려고 참기만 하는 분들에게 딱 좋은 책을 가져왔습니다. 세상 모든 이기주의자에게 우아하게 복수하는 법. 일본 심리치료사인 저자는 착한 사람을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착한 사람은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게 너무 익숙해서 정작 자기 자신을 챙기는 일에 서투르기 때문이죠. 그저 둥글게 살려고 했을 뿐인데 사는 게 버거워진다면 오늘 이 책을 읽으며 나를 돌아보는데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매력적이지만 까칠한 사람이 되는 7가지 방법. 함께 읽어보시죠. 스텝 1. 해야 한다의 반대말은 적당히 한다이다. 착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어린 시절 부모가 원했던 착한 사람의 모습을 목표로 살아간다. 부모가 옛날처럼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아니, 부모가 돌아가셔도 부모의 말을 좌우명이나 유언처럼 소중히 지킨다. 그리고 어른이 된 후에는 착한 사람이어야 하는 대상이 부모에서 친구, 직장 동료, 가족 혹은 친척으로 점점 확대된다. 왜 자신을 희생하고 이런 힘든 삶을 사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착한 사람은 자기가 만든 규칙에 지배당할 뿐 아니라 자신이 누구에게나 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어른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겸손하며 상냥하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끝없이 나열된 자신만의 규칙을 엄수해야 한다. 그러니 착한 사람을 그만두고 싶다면 이제부터라도 해야 한다는 규칙을 하나씩 버려야 한다. 개 중에는 의식적으로 느끼는 규칙도 있을 것이고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따르는 규칙도 있을 것이다. 자신을 지배하는 해야 한다의 규칙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말이나 생각, 행동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좀처럼 의욕이 일어나지 않는 일, 남과 비교해서 지나치게 하고 있는 일,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일, 자신이 어떤 해야 한다에 지배당하고 있는지 알았다면 그 다음 할 일은 해야 한다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를 실행할 때는 아예 의식적으로 없애야 한다. 청소를 예로 들면 완벽하게 청소를 해야 한다를 포기해야 한다. 완벽하게 청소를 해야 한다를 포기하는 것은 청소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당히 청소한다는 의미다. 적당한 청소라도 만족하는 것이다. 그리고 적당히 청소하는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착한 사람은 해야 한다를 포기하려고 하면 불안해진다. 그 불안 속을 들여다보고 천천히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불안감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왜 불안해지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바란다. 억지로 대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답이 떠오를 때까지 천천히 기다린다. 그러면 갑자기 그 답이 떠오를 때가 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를 포기할 수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L씨는 대학 시절부터 은둔형 외톨이 성향이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문구류 회사에 사무직에 취업했지만 현기증과 두통 때문에 회사를 자주 결근했다. 그러다 입사 2년 후에 동아리 선배인 슈지 씨와 결혼한 것을 계기로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그녀는 늘 피곤하고 집안일을 잘 해내지 못해서 카운슬링 센터에 문을 두드렸다. 처음에는 왜 집안일을 하고 싶지 않은지 이해가 안 갔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L씨가
뭐든지 완벽하게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식사도 간단한 일품 요리가 아니라 몇 가지나 만들어야 성에 찼다. 반찬 가게에서 산 음식이나 냉동식품이 아니라 처음부터 스스로 다 만들었다. 집안을 완벽하게 꾸며야 한다는 생각에 웬만해선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은 의욕이 안 생겼다. 뭐든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은 허겁지겁 하곤 했다. 외출 한번 하려고 하면 문단속이 신경 쓰여 몇 번이고 확인하다가 친구와의 약속 시간에 늦고는 했다. 하지만 L씨가 의식적으로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은 뭘 해도 잘 못하는 구제불능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마다 자기 효능감이 더 낮아졌다. 하지만 카운슬링에서 내가 100점과 0점을 오가는 양극단의 심리나 쓰레기장 같은 집의 비밀을 설명하자 자신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모든 것에 완벽을 기하려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L씨의 어머니는 엄한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해야 한다는 세뇌를 많이 시켰던 것이다. 이를 깨닫게 된 후로 L씨는 요리, 청소, 문단속을 적당히 해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리고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지 않았다. 그러자 모든 것이 극적으로 바뀌었고 차츰 활기가 생겼다. 오히려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했던 요리나 청소를 즐기게 되었다. 이렇게 L씨처럼 해야 한다를 포기하면 몸도 마음도 여유가 생긴다. 스텝 2. 결코 100%를 추구하지 않는다. 10년 이상 우울증을 앓아서 나를 찾아왔다는 어느 고객이 오가타 씨가 카운슬링 중에 자주 하는 말이 3가지 있어요. 라고 말했다. 특별히 의식해서 반복한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자주 한다는 건지 궁금해졌다. 나는 호빵맨을 좋아하니 혹시 사랑이라든지 용기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게 아닌가 했다. 그러나 그 고객의 말에 따르면 나는 카운슬링 중에 적당히, 슬슬, 대충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매우 뜻밖이었지만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다. 그 고객도 전형적인 착한 사람으로 뭐든지 완벽하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안 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였다. 그런 그에게 착한 사람을 버리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적당히 슬슬 대충 살라고 말했던 것이다. 적당히 슬슬 대충으로 바꿔나가라. 일에서도 가정에서도 취미나 친구와의 교제에서도 몸도 마음도 80% 정도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 착한 사람은 마음속에 새겨둔 열심히 한다. 120%. 완벽이란 말들을 적당히 슬슬 대충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나는 고객의 우울증이 어느 정도 나아지면 오전 중에 산책을 하라고 권한다. 그런데 내가 잠자코 있으면 착한 사람은 산책조차도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 우선 코스를 정한다. 그것도 2시간에 장장 10km라는 긴 코스다. 조금이라도 열심히 해서 빨리 건강해지고 싶어서다. 처음에는 컨디션이 나쁘거나 비가 와도 열심히 산책을 계속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더 이상 산책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다음 달부터 아예 걷지 않는다. 120%에서 0%로 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산책하는 것이 이상적일까? 우선 그날의 기분이나 몸 상태에 따라 코스와 걷는 거리를 바꾸자. 공원에서 꽃을 보고 싶으면 공원 코스로, 책방에서 주간지를 보고 싶으면 책방 코스로 간다. 산책을 해야 한다 하는 의무에서 하고 싶다는 즐거움으로 바꾸는 것이다. 물론 컨디션이 나쁘면 쉰다. 이렇게 적당히 산책하면 오래 간다. 그리고 점점 적당히, 슬슬, 대충이나 하고 싶다는 느낌에 익숙해진다. 그러면 착한 사람에게도 작은 여유가 생겨난다. 스텝 3. 주말에는 전투 모드를 해제한다. 착한 사람은 계속 열심히 한다와 참는다는 인내의 생활을 해왔다. 120%의 힘을 쥐어짜면서 살아왔다. 이것은 몸과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람은 자율신경, 내분비계, 면역계에 의해 몸과 마음의 밸런스를 취하고 스트레스로부터 몸과 마음을 지킨다. 이 가운데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되어 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교감신경이 엑셀의 움직임, 부교감신경이 브레이크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취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통제한다.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기능도 진화의 역사 속에서 습득된 것이다. 수렵과 채집 시절에는 별로 먹을 것이 없어서 평소에는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서서 심장과 호흡을 늦추어 릴렉스했다. 전자제품으로 따지면 에너지 절약 모드인 셈이다. 하지만 식량을 구하기 위해 사냥을 나가면 곰이나 늑대를 만나 싸워야 한다. 그때는 교감신경이 우위에 와서 심장박동이나 호흡이 빨라지고 근육을 긴장시켜서 몸을 전투 모드로 전환해 싸워야 한다. 이처럼 교감신경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모드인 셈이다. 달리는 것에 비유하면 부교감신경 우위는 조깅해, 교감신경 우위는 전력질주에 해당한다. 그리고 열심히 한다와 참는다는 당연히 교감신경에 해당한다. 또한 스트레스가 쌓일 때도 교감신경이 활동한다. 한마디로 착한 사람의 열심히 한다와 참는다의 인내는 계속 교감신경이 활동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다. 전력 질주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쉽게 지친다. 지치면 쉬면 되는데 착한 사람은 피곤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쉼 없이 달리기만 한다. 그 결과 완전히 지쳐서 병이 난다. 이른바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다. 증상으로는 만성피로, 나른함, 현기증, 편두통, 두근거림, 홍조, 불면, 변비, 설사, 미열, 이명, 손발저림, 입과 목 주변의 불쾌감, 빈뇨, 잔뇨감 등이 있다. 또한 정신적인 증상으로는 안절부절, 불안감, 소외감, 좌절감, 의욕상실, 우울증 등이 나타난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초조해지기도 한다. 그야말로 착한 사람이 평소에 느끼는 증상 그대로다. 착한 사람이 120%의 열심히 한다, 참는다는 삶의 방식을 80%의 적당히, 슬슬, 대충의 방식으로 바꿔나가면 조금씩 교감신경 우위에서 부교감신경 우위로 변한다. 하지만 평소에 앓고 있는 두통, 현기증, 불면 등의 증상을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자율훈련법, 복식호흡, 명상, 아로마요법, 요가 등 릴렉스하는 방법을 익혀서 실천하면 효과적이다. 자율훈련법은 자기 암시를 걸어 부교감신경 우위로 전환해 간다. 복식호흡은 호흡을 정돈함으로써 부교감신경 우위로 전환한다. 명상은 복잡한 잡념을 버림으로써 부교감신경 우위로 전환해준다.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릴렉스법을 익혀서 하루에 몇 번이고 실천하면 고통스러운 증상을 없애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다. 원래 그날의 피로는 그날 없애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주중에 바빠서 피로를 풀지 못했을 때는 주말에 푹 쉬면서 그 주의 피로를 말끔히 없애고 새로운 주를 맞이해야 한다. 스텝 4. 내 의견을 무시하는 인간관계와 거리를 둔다. 착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자신의 생각이 들어있지 않다. 그러니 착한 사람에게 주어진 큰 과제는 자기 삶의 주연이 되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스스로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우선 스스로 결정하는 것부터다. 착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대로 살아왔다. 어떤 사람은 옷이나 식사 메뉴조차 정할 수가 없어서 모두 남에게 맡겼다. 하지만 착한 사람을 졸업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의존해왔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독립적인 삶을 꾸려야 한다.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조금씩 시작해야 한다. 우선은 옷을 고르거나 친구와 밥을 먹을 때 자신의 메뉴를 스스로 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처음에는 조금 불안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면 기쁘다. 스스로 결정한다는 벽을 뛰어넘으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조금씩 스스로 결정하는 일이 많아지면 혼자서 식사를 하러 가거나 술을 마시러 가는 등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보자. 이 또한 착한 사람에게는 모험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자유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혼자 하는 여행도 추천한다. 스스로 갈 곳을 정하고 가이드북을 사자. 계획을 세우고 호텔을 예약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관광, 쇼핑, 식사로 자유를 만끽해보자. 연인이나 친구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혼자 있을 때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 다음에는 연인이나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자. 지금까지는 모두 연인에게 맡겼던 데이트 내용이나 가고 싶은 장소를 확실히 말한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깜짝 놀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신에게도 절반의 결정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개중에는 착한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예전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연인도 있을 것이다. 소위 이기적인 연인이다. 지금까지는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기적인 연인이 필요했지만 이들은 착한 사람이 자립하지 못하게 막는 회방꾼일 뿐이다. 만약 그 정도가 심해 타협이 되지 않을 정도라면 이쪽에서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 친구와 놀 때도 뭐가 하고 싶고 어떤 식당에 가고 싶은지 희망사항을 말하자. 함께 여행을 할 때도 원하는 목적지, 관광 코스, 호텔을 말한다. 이때도 착한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친구와는 이쪽에서 거리를 두고 새로 마음이 맞는 친구를 사귀도록 한다. 물론 다짜고짜 연인이나 친구와 부딪히거나 헤어지면 정신적으로 힘들다. 그러니 조금씩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작해보자. 얼굴 없는 이방인에서 자신의 얼굴을 뚜렷이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제 드디어 착한 사람의 가면을 벗을 때가 왔다. 여기 한 사례가 있다. MC는 회사와 가정에서 받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한 우울증 때문에 카운슬링을 받으러 왔다. MC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부인의 강압적인 태도가 신경이 쓰였다. 내가 M님은 부인에게 착취당하고 계시군요. 라고 말하자 MC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자신이 더 어른이라서 아내에게 모두 양보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 MC는 계속 가정에서 착한 사람을 연기해왔던 자신의 태도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스스로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고 싶었다. 드디어 오랜 세월 아내가 하는 말을 일방적으로 따르며 살아왔던 MC가 반기를 들었고 아내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내는 처음에는 놀랐다. 갑자기 자신의 지배에 반기를 든 폭동이 일어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10년 이상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자기 주장을 한 적이 없어서 딱히 의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MC의 변화로 처음에는 두 사람 관계가 삐걱거렸다. 가끔 싸움으로 발전하는 일도 있었다. 아내는 자신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더 지배하려고 들고 어떻게든 MC의 폭동을 진압하려고 했다. 하지만 MC의 생각이 확고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지금까지의 독불장군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MC는 카운슬링에서 지금까지 내 의견을 말하면 다툼이 되고 미움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만 참고 아무 말 안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내 의견을 단호히 말하기 시작하니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어요. 라고 말했다. 이처럼 카운슬링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인간관계가 오히려 좋아진 일이 많았다. 앞선 사례 속 C씨도 부부관계가 더 좋아졌고 지배와 의존이라는 지극히 냉정한 인간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인간관계로 바뀌기 때문이다. 원래 부부든 친구든 가끔씩 다투는 정도가 적당하지 않은가. 본심을 드러낼 때 진짜 친구가 생긴다. 착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도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표면적인 만남이 대부분이다. 착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나 본심, 고민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선 이상 친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본심, 고민을 말하면 상대방이 싫어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착한 사람이 친구에게 본심을 말하면 상대방도 본심을 털어놓는다. 그래서 오히려 사이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그룹 안에서도 그냥 늘 웃기만 하면서 아무래도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가 확고히 생긴다.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가 크게 변한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인간관계가 안정되면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찾게 되고 좀 더 넓은 인간관계를 새로 구축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스텝 5. 한 번에 한 가지만 챙긴다. 감정을 회복하는 방법. 평상시 생활 속에서 뭔가 화나는 일이 있어도 착한 사람은 그 감정에 바로 뚜껑을 덮어버리려고 한다. 하지만 그 감정에 몰두해보자. 그러면 조금씩 분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어떤 사람 때문에 화가 나면 솔직하게 그 분노의 감정을 느낀다. 분노나 슬픔의 감정은 원활하게 느끼는 편이 좋지만 그렇다고 자유롭게 발산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어른들이 분노나 슬픔의 감정을 참는 이유는 친구나 동료와의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다. 분노를 그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발산하면 싸움이 되고 사람들 앞에서 울면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줄 수 있다. 그러니 분노나 슬픔은 자기 마음속으로 느끼고 잘 해소해야 한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을 때는 혼자 방에서 욕을 하며 소리쳐도 되고 쿠션을 때리거나 신문지를 말아서 책상을 쳐도 좋다. 중요한 것은 자기 안에서 해결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하거나 벽을 치거나 자신의 몸에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N씨는 10년 이상 우울증으로 휴직과 복직을 반복했다. 그러다 카운슬링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본심과 마주하고 조금씩 자신의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N씨는 술을 마시지 않아서 회사에서 화나는 일이 있어도 동료들과 술을 마시면서 스트레스 발산을 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그대로 집에 가지고 와서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집에 올 때 집 앞에 자동차를 세워놓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해? 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참을 소리질러서 속이 후련해진 뒤에 집에 돌아갔다. 이처럼 혼자서라도 상대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발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분노나 슬픔의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면 조금씩 기쁨이나 행복도 느낄 수 있다. 감정이 없는 모노톤의 잿빛이었던 세상이 분노, 슬픔, 기쁨, 행복과 같은 빨주노초 파남보의 총천연색 세상으로 바뀐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실감을 회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착한 사람 로봇에서 심장이 뛰는 인간으로 변신하는 과정인 것이다. 의미 있는 것을 천천히 음미하기. 나는 그런 의미에서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도 재조명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가정이나 취미 생활에서는 효율성을 추구해선 안 된다고 본다. 효율성이라는 것은 바쁘게 많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쁠 망이라는 한자 자체가 마음을 잃어버린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예를 들면 속독법으로 책을 많이 읽었다고 쳐도 10년 후에 읽은 책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저 책을 많이 읽었다는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는다. 책을 읽을 때는 얼마나 깊이 음미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을까. 저자의 생각에 의문을 가지고 저자와 대화하면서 책을 읽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책은 정말 마음속에 남기 때문에 10년 후에도 그 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결국 어느 쪽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문을 읽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어느 쪽도 진정한 의미에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목욕물을 받으면서 메시지를 쓰면 목욕물이 얼마만큼 찼는지 신경이 쓰여서 메시지에 집중할 수 없다. 효율성을 추구하면 많은 것을 빨리 하려고 한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것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하는 것이다. 한 번에 깊이 음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다. 한 가지에 전념하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고 새로운 사실에 주목하며 감동이 생겨난다. 예를 들면 식사를 할 때는 식사를 준비해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식재료를 기른 농부에게 감사하고 소나 생선, 채소와 같은 식재료의 생명에 감사하고 한 입씩 음미하면서 먹는다. 그렇게 하면 식재료의 맛이 입안 가득 퍼져 풍요로운 맛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몸속에 들어가 피가 되고 살이 된다. 한마디로 한 가지를 깊이 음미함으로써 그 사람의 인생이 풍요로워진다는 뜻이다.
착한 사람뿐 아니라 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다. 스텝 6. 누구에게나 부족한 점이 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일. 있는 그대로의 나란 무슨 뜻일까? 이는 자신의 좋은 점뿐 아니라 부족한 부분도 포함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말이다. 착한 사람은 부족한 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학창시절에 존경하던 신부님은 늘 화내고 후회하는 일을 반복하는 게 우리네 삶이라 말했었다. 사실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신은 완벽함으로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아무리 완벽한 착한 사람을 목표로 해도 사람은 결코 완벽한 착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완벽한 착한 사람이 될 수 없는 자신을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 사람은 착한 사람일 필요도 착한 사람을 목표로 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고 부족한 점을 인정한다는 말이 부족해도 괜찮다고 포기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내가 상담을 하면서 당신은 지금 그대로도 괜찮아요 라고 말했더니 한 고객은 그럼 제 결점은 고치지 말고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는 말인가요? 라고 되물었다. 자신에게 결점이 있다면 당연히 고치는 편이 좋다. 하지만 결점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사람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것을 전제로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세계.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만 눈에 띈다. 하지만 자신이 부족함을 인정하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신경 쓰이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뭔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도와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 같은 집단의 구성원들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세상 사람 모두가 스님이나 신부님 같은 인격자만 있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다양한 성격과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드라마가 탄생한다. 부족한 점도 포함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것이다. 경쟁의 세계에서는 최고를 목표로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협조의 세계다. 1등의 자리는 오랜 투쟁 끝에 단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월계관이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엄격한 윤리 기준을 버려라. 착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고 마치 성인 군자처럼 살려고 한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도 자신의 이가 아프면 그 걱정이 앞선다. 남의 불행은 고소해서 실패하면 은근히 기쁘다. 모두가 동경하는 유명인사가 스캔들을 일으키면 인터넷 뉴스를 모조리 뒤져서 읽게 된다. 상사나 동료의 뒷담화로 분위기가 무르익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아무리 남들 앞에서는 좋은 말만 해도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리고 누구나 다양한 감정과 욕망을 가지고 있다. 물론 성인 군자를 목표로 하는 착한 사람이라도 예외는 아니다. 친구들이 좋은 차를 사면 자기도 갖고 싶지만 그런 사치는 해서는 안 된다고 무의식적으로 억압한다. 길을 가다 멋진 이성을 발견해도 불순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억압하니 무의식의 세계는 점점 오염된다. 그러다 무의식의 쓰레기통이 넘치면 폭발하듯 화를 내거나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병을 앓는다. 처음부터 보통 사람이 성인 군자가 되려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면 무의식의 쓰레기통이 넘칠 일이 없다. 스텝 7.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수록 행복의 크기가 커진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한다는 것은 간단한 것 같지만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
솔직한 생각,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고민 역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성욕, 출세욕, 물욕, 금전욕 등의 욕망을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에는 자신의 노화, 질병, 죽음을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 사람은 역경이나 괴로움을 만나면 어떻게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하지만 그 역경이나 괴로움에 몸을 맡길 각오가 되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렇게 하면 술과 도박, 쇼핑뿐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거나 자신을 책망하는 것도 실은 괴로움에서 도망가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처럼 많은 것을 받아들일수록 점점 사는 것이 편해진다. 괴로워하거나 불안을 느끼거나 화를 내는 대신에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 점점 늘어간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다.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면 그 후의 인생을 신중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운명이다. 질병, 죽음, 고통스러운 환경 등 모든 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히로시마 출신의 록 가수 야자와 에이키치 씨는 말한다. 내 인생은 모두 옳았다. 18살 때 밤 기차를 타고 히로시마에서 상경한 것도, 캐롤을 만든 것도, 밴드를 해산한 일도 옳았다. 배신당한 것도 포함해 모두 옳았다. 왜 옳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도중에 걸어온 길도 포함해서 전부 내가 그린 그림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그려준 그림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자기 자신을 얼만큼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행복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자신에게서 가족으로,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로 그 범위를 넓혀가 보자. 그럴수록 행복의 크기가 더 커진다. 상대방을 받아들이면 상대방도 나를 받아들여주기 때문에 행복의 선순환이 일어난다. 그것이 착한 사람이 오랜 세월 동경해도 결코 될 수 없었던 진정한 착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길이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